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강의안입니다. 아, 그거요? 네. 사실 이게 매년 의무적으로 듣는 교육이라서 음, 좀 익숙하고 어쩌면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그런 주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법도 있고 교육도 매년 하는데 왜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될까요? 해결은 또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강의안을 그냥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네, 법과 현실 사이의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정말로 진짜로 알아야 할 핵심만 뽑아서요. 좋습니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 어쩌면 조금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이 개념이 왜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지, 아, 중요하죠. 그리고 법원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 민감한 문제를 판단하는지에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열쇠, 성인지 감수성부터 시작해보죠. 자료에서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네요. 네네. 농담이었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친해서 그런 건데 오해하네. 이런 말들 혹시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자료에선 바로 이런 생각의 바탕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해요. 이 개념을 좀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세상 모든 가위나 문손잡이가 오른손잡이형으로만 만들어진 오른손잡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 오른손잡이는 이게 왜 불편한지 전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죠. 성인지 감수성은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불편함, 그 불균형을 인지하는 능력.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와, 그렇게 비유하니까 정말 확 와닿네요. 나한테는 너무나 당연하고 중립적인 이 세상이 누군가에게는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감각?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행위자의 의도가 선했냐, 악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이라는 말이겠네요. 정확해요. 그리고 그 영향이라는 게 단순히 뭐 두 사람 사이의 감정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더 큰 문제로 번지는군요. 네, 자료에서는 그 파급 효과를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피해자는요, 당연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일할 의욕을 잃게 되죠. 심하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되는 거고요. 피해자와 기업의 피해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사실 행위자들은 내가 이 정도로 해고까지 당할 일인가 하면서 억울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자료에서는 행위자에게 돌아가는 책임의 무게를 어느 정도로 설명하고 있나요? 물론 행위자 역시 명예가 실추되고 공식적인 징계를 받거나 심하면 해고될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건 결국 기업, 그러니까 조직 전체예요. 아, 조직 전체요? 네, 조직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 기본이고요. 사건 조사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유능한 인재가 회사를 떠나고 무엇보다 회사의 이미지가 추락해서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손해배상 같은 금전적 책임은 물론이고요. 아, 영향을 미치니까 당연히 법이 가만히 있진 않겠네요. 이 문제를 다루는 법의 그물망이 아주 촘촘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법들이 핵심적으로 관련되어 있나요? 정말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요. 뭐 근로기준법, 민법, 형법, 심지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까지요. 와, 하지만 이 모든 법의 중심을 잡아주는 뿌리 같은 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보통 줄여서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부르죠. 법 이름이 참 길고 복잡하네요. 근데 이 법이 왜 그렇게 핵심적인가요? 이 법이 중요한 이유는요. 직장 내 성희롱을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차별의 문제로 딱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해결의 책임을 개인에게 미루는 게 아니라 사업주에게 아주 강력하게 부여했다는 점에서 모든 논의가 시작됩니다. 아, 사업주의 책임. 그게 핵심이군요. 그 법에서 내리는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를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원동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 네, 바로 그 정의 안에 모든 조건이 다 들어있죠. 지위나 업무 관련성을 이용하고 성적 언동이 있어야 하고 그 결과로 성적 굴욕감이나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 이 법에 따라서 사업주에게 여러 가지 의무가 부과된다고 하셨는데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하나씩 짚어보죠. 첫 번째가 예방교육 의무나요. 연 1회 이상. 맞습니다. 흥미로운 건 2014년부터는 사업주, 그러니까 대표이사 본인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군요. 그렇죠. 나는 예외.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발생 시 조치 의무예요. 신고가 들어오거나 어떻게든 사건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즉시 조사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지체 없이. 네, 만약 좋게 넘어가자는 식으로 뭉개거나 조사를 안 하면 그 자체만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요. 와, 이건 정말 강력한 조항인데요. 조사를 안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니. 그럼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도 당연히 있겠죠? 당연하죠. 그게 세 번째, 피해자 보호 의무입니다. 조사 기간 중이라도 피해자가 원하면 근무 장소를 바꿔주거나 유급 휴가를 주는 등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해야 해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서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네 번째 의무인 행위자 징계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 게 의무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았죠. 네,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비밀 누설 금지 의무입니다. 아,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곳에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2차 피해는 바로 여기서, 즉 조사 내용이 가십처럼 퍼져나가면서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대법원 판례를 보면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과정 전체를 얼마나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지 법이 경고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했던 지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법이 이렇게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다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성희롱이고 어디부터가 아닌지 그 경계선이 궁금해져요.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이걸 판단하는 걸까요? 그 기준들을 알아두시면 혹시 모를 상황을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행위자와 피해자 요건인데요. 행위자는 대표, 상사, 동료, 심지어 부하 직원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고요. 아, 부하 직원도요? 네, 그리고 피해자는 정규직이던 계약직이던 고용 형태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 고객이나 프리랜서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이 법의 보호 대상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법의 보호 범위가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생기는 한계점이군요. 맞아요. 그 부분은 계속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죠. 다음은 업무 관련성인데요. 법원은 이걸 굉장히 넓게 봐요. 넓게요? 네, 꼭 사무실 안이나 근무 시간이 아니더라도 회식, 워크숍, 출장 중에 생긴 일도 전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심지어 퇴근 후에 동료들끼리 나눈 메신저 대화도 문제된 사례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가장 애매한 성적 언덕의 기준은 뭔가요? 듣기 불편한 모든 말이 다 성희롱은 아닐 텐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반드시 성적인, 섹슈얼, 의미나 뉘앙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 성적인 뉘앙스? 네, 예를 들어서 자료에 나온 것처럼 여성 직원에게 계속 아줌바라고 부르는 건 굉장히 무례하고 성차별적인 언행일 수 있죠. 그렇죠. 기분 나쁘죠. 하지만 그 단어 자체에 성적인 뉘앙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법적인 성희롱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핵심은 성적인 뉘앙스의 유무군요. 마지막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고용상 불이익을 느꼈는지 여부인데 이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내가 불쾌했다고 하면 무조건 성립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 즉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요.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 네, 너무 민감하거나 반대로 너무 둔감한 개인의 기준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비슷한 상황에 처한 보통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을 느꼈을 거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 여기서 다시 성인지 감수성이 등장하는군요. 법원이 사건을 판단할 때 바로 그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가해자 중심의 조직 문화 속에서 피해자가 왜 즉시 문제 제기를 못했는지, 왜 저항하지 못했는지 같은 그 배경까지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성희롱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성적 언동으로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해서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환경형 성희롱. 환경형 성희롱.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에서 떨어뜨리거나 연봉을 깎고 승진해서 누락시키는 등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조건형 성희롱이 있죠. 둘 다 명백한 위법행위고요. 자,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께서 직장에서 이런 상황을 겪거나 목격했을 때 내가 괜히 나섰다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 아닐까? 하고 망설여 본 적 있으신가요? 많으실 거예요. 네, 자료를 보면 바로 그럴 때 여러분을 보호해줄 명확한 처리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회사 내부 절차를 활용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즉시 조사를 시작하고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해요. 예를 들면 가해자와의 분리 같은 거요. 네, 분리 조치. 조사가 끝나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서 행위자를 징계하고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 교육 같은 사후 조치로 이어지는 게 표준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꼭 지켜줘야 할 원칙 같은 것도 있겠죠? 네, 세 가지 황금률이 있어요. 피해자 중심 원칙,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그리고 비밀 유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이걸 절대 두 사람 간의 사적인 다툼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조직의 규범과 문화를 바로 세우는 공식적인 과정이라는 인식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회사가 이 절차를 무시를 하거나 신고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면 어떡하죠? 기댈 곳이 또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외부 구제 기관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조사를 안 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요. 노동위원회. 네. 그리고 성희롱 행위 자체나 회사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속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조치를 권고하게 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중요한 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모든 절차의 대전제는 피해자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2차 피해를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네.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따돌림, 폭언 등을 하는 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건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오늘 교육 자료를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의 핵심이 훨씬 선명하게 보이네요. 네. 정리하자면 이건 개인의 인격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고 판단의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이라는 것.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할 아주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 모든 법과 절차는 결국 피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계속 자신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남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대부분 문제가 발생한 후의 대응과 조치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법적 의무를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애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자체를 줄이는 조직 문화를 만들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